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오늘 심층 해설에서 다룰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거시적 압박 속의 미시적 변동성입니다. 네, 단순히 차트의 가격 등락만 보면 지금 시장이 조금 기이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맥락을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연준의 정책 스탠스 변화부터 현물 ETF의 자금 흐름,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의 청산 사태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지 오늘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당장의 시세 전망보다는 자본의 실제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보면서 시장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1부 오늘 시장 흐름 요약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변동을 좀 볼 텐데요. 현재 BTC는 77,538.61달러 선에서 0.27% 소폭 상승하면서 꽤 굳건하게 강보합 세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ETH는 2,126.46달러로 0.23% 정도 하락하면서 약보합을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가 뚜렷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치열한 혼조세입니다. 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눈치 게임이 한창인데 사실 이 팽팽한 장세의 이면에는 굉장히 묵직한 거시적 하방 압력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압박은 단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의사록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시장 참여자들이 내심 기대했던 조기금리 인하 카드는 후퇴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인플레이션 데이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물가가 연준의 2% 목표치를 계속 웃돌 경우에는 언제든 추가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면 언제든 다시 매파적으로 돌변하겠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이군요. 게다가 요즘 중동 갈등 같은 지정학적 요소도 불안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금리 전망에 꽤 보수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크로 환경이 전반적으로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보수적인 투자 심리가 형성된 겁니다. 참고로 하나 덧붙이자면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한 케빈 워시가 향후 연준을 이끌 예정이잖아요. 다음 회의가 6월 16일에서 17일인데 그때까지는 이런 보수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바로 그 불확실성이 전통 금융권 자본의 즉각적인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수급 데이터를 보면 현물 ETF에서 자금이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ETF 자금 유출 데이터요? 이게 참 숫자로 보니까 더 와닿던데 5월 20일 기준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7,046만 5,500달러가 순유출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무려 4거래일 연속 이탈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든든한 방어막으로 여겨졌던 블랙록의 IBIT에서만 6,145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상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2,813만 9,500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여기는 8거래일 연속 이탈입니다. 블랙록 ETHA에서도 3,093만 달러가 나갔고요. 이게 전형적인 디리스킹, 즉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낮추려는 기관들의 기계적인 움직임인 거죠. 근데요,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논리적인 모순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연준의 매파적 의사록 발표, 그리고 현물 ETF의 지속적인 자금 유출, 이 정도면 거시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재가 겹친 셈이니까요. 네, 그런데도 정작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0.27% 상승하면서 댐처럼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 수급 불균형을 방어해낸 힘의 원천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그 힘은 현물 시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현물 시장을 짓누르는 이 거시적 피로도를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과 알트코인 순환매가 억지로 상쇄하고 있는 구조로 보셔야 합니다. 현물의 공백을 파생시장이 채우고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2부 주세로 넘어가서 이 현상을 구체적인 이슈와 함께 해설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핵심 이슈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파생상품 시장의 숏스퀴즈 현상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레버리지 포지션 데이터를 보면 약 8억 6,920만 달러 규모가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8억 달러면 규모가 상당한데요. 하루 전체로 보면 롱 포지션이 51.4%, 숏 포지션이 48.6%로 비슷하게 청산된 것 같던데요. 하루 전체로는 그렇습니다만 시간대를 최근 4시간으로 좁혀서 거래소 데이터, 특히 바이낸스 쪽을 들여다보면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간에서는 숏 청산 비율이 무려
86.42% 달했거든요.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들이 단기 반등을 못 버티고 줄청산을 당한 거군요. 그렇죠.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 때는 포지션을 닫기 위해 시장가로 자산을 되사야만 하잖아요. 그 강제적인 되사기 수요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린 겁니다. 전형적인 숏스퀴즈네요. 거시적인 악재만 보고 하락을 확신했던 투자자들이 오히려 덫에 걸리면서 현물 가격을 방어해주는 로켓 연료가 돼보겠네요. 네, 그렇게 대장주의 시세 하단이 버텨주니까 시장에 있던 잉여 자본과 매수세가 주요 알트코인들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코인, 즉 DOG가 10.7%나 급등했고요. 하이퍼리퀴드, HYP도 16.32% 오르고 솔라나임 SOL 쪽으로도 자금이 꽤 많이 붙었죠.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조적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 점유율,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60.11%로 0.1% 하락했고 이더리움 점유율도 9.93%로 0.07% 동반 하락했습니다. 호주 대장주들의 지배력이 살짝 빠진 거네요.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몸집이 가벼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향후 정책 향방이나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시장 내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알트코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죠. 흥미롭네요. 근데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나 파생시장의 변동 속에 시선이 뺏겨 있을 때 좀 더 긴 호흡으로 짚어봐야 할 두 번째 핵심 이슈가 있죠. 바로 중장기 인프라의 확장입니다. 네, 사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는 거대한 작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미국 의회 움직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당적 의원들이 암호화폐 세제 개혁안인 이른바 페리티 법안을 재발의했다는 뉴스 말이죠. 맞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손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게 됩니다.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기 위한 세금 장벽을 치워주는 거죠. 거기에 워시세일 기정도 명확했다고 하던데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과세 기준이 뚜렷해지니까 포트포리오 조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나 핀테크 기업들이 중앙은행의 결제 시스템에 제한적으로나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키니 마스터 계좌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키니 마스터 계좌요. 거대 상업은행들을 거치지 않고 연준 결제망에 직접 붙을 수 있다면 속도나 수수료 측면에서 엄청난 진전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통금융망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사이에 마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죠. 미국 밖의 글로벌 규제권 움직임도 발을 맞추고 있는 느낌입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그러니까 SFC가 뉴비엑스 리미티드 산하 비신이라는 곳에 13번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라이센스를 발급했잖아요. 네, 해법적인 울타리를 계속 넓히고 있는 거죠. 반면에 미국 재무부는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이 암호화폐로 마약 자금을 세탁하는 걸 강력하게 제재했습니다. 불법 자금은 옥죄고 합법적인 비즈니스는 제도로 편입시키는 전용적인 정지 작업이네요. 이런 정책적 변화를 기관들도 놓칠 리 없겠죠. 이미 기관 시용도 발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솔라나 ETF, 즉 MSOL의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트코인 다음 타자를 준비하고 있고요. 영국의 상장사인 스마트 웹 컴퍼니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해서 총 2,859개를 보유하게 됐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장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기술적 인프라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이 메인넷에서 가스 수수료가 전혀 없는 스테이블 코인 전송 기능을 출시했거든요. 수수료 없는 전송이요? 이거 B2B 결제나 AI 에이전트들의 소액 결제망으로 쓰일 때 네트워크 채택률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용자들의 진입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기술적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부에서 다룬 이 뉴스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하나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계에만 시선을 뺏기기가 쉽잖아요. 네, 붉은 불, 푸른 불 들어오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짚어주신 이슈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와 기관이 거대한 금융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같습니다. 과세 기준이 명확해지고 중앙은행 결제망에 연결되고 수수료 없는 결제가 도입된다는 건요. 네, 단순한 투기장을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이 시장이 이미 구조적인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3부,
오늘의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당장 내일 체크해야 할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단연 파생상품 변동성 확대 및 미결제약정 수치입니다. 현재 24시간 파생상품 거래량이 전일 대비 3.73%나 증가해서 6,643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 급등의 원인이 쇼청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걸 추격 매수하는 건 상당히 신중해야겠습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나 XRP, ADA 같은 자산들의 과열이 언제쯤 해소되는지, 그리고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결제약정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시장 해석의 중요한 기준점에 돼야 합니다. 쇼스키즈발 돌풍이 잦아들었을 때 현물이 그 자리를 버텨줄지가 관건이겠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대기 자금의 움직임입니다. 디파이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 쪽을 보셔야 하는데요. 시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실탄 같은 자금들이죠. 맞습니다. 현재 디파이 시장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96.6억 달러로 무려 19.04% 증가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역시 795.7억 달러로 6.17% 동반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이 이 정도로 뛰었다는 건 대기 자금들이 관망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활발하게 회전하면서 언제든 현물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 자금이 현물 시장 하단을 지지해줄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수급 추이를 살피셔야겠습니다. 요약해보자면요. 결국 파생상품 청산 데이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증가는 단기적인 시장 기상 레이더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적절한 비유네요. 레이더를 계속 주시해야 하는 장세입니다. 연준의 긴축이라는 묵직한 먹구름 아래에서 국지적으로 부는 쇼스퀴즈라는 돌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포지션 관리에 각별히 집중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거시적 악재와 미시적 수급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테니까요.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다룬 것처럼 디지털 자산이 연준의 결제 시스템 같은 전통 금융망에 편입되고 또 현물 ETF나 라이센스 발급을 통해 규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도권화의 명확한 증거들이죠. 네, 그렇다면 과연 이 과정이 암호화폐가 초기부터 내세웠던 탈중앙화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옅어짐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마침내 대중성을 얻고 글로벌 금융에서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내는 필연적인 진화의 과정일까요? 꽤 묵직한 질문이네요. 시장 참여자분들이 자신의 투자 철학과 관점을 점검해 보기에 아주 좋은 생각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각자의 관점에 따라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방식도 달라지겠죠.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